4장은 그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조건 형성의 응용입니다. 앞에서 3장에서 나온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이론에 대한 기초를 이제 기초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론이 어떻게 응용적인 장면에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 우리 이 인간의 여러 행동들을 설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책에서는 모두 7가지의 그 응용 영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포. 이 공포는 이거는 이제 정서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조건 형성 과정에서 보면은 CS와 US의 연합 관계를 이제 학습하는 것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핵심 학습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서적인 행동에 이 자극과 반응이 이제 연합되는 그 과정에 대한 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공포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그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공포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환경에서 제공되는 자극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때 그 자극을 이제 피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제 이게 그 실제 어떤 그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때도 발생하지만은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공포를 가지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 공포와 연결되는 행동과 연결이 돼 버리면은 그게 이제 이제 공포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포와 관련된 거는 과연 이제 이 공포 반응이 유전적인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 경험에 의한 거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 왔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앞에서 그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제 공포에 대한 조건 형성 과정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는 정서죠. 그래서 정서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공포와는 달리 인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혹은 물건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도라고 하면은 이제 그 크게 2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도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을 의미하는 인지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그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적 요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서적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과는 사과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그 물체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물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인지적인 요소죠. 그래서 내가 사과를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이제 인지적인 요소고요. 그 사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면 여러분들은 사과는
맛있어 하면은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평가적 그 조건 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사건에는 그런 평가적인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적인 요소가 어떻게 학습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편견은 사람, 인간에 대한 그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예 나온 거 보면은 인간 혹은 저기 인종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어떤 직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편견의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회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도착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 자체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본능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 도착증이라는 것은 그 성적인 행동이 어떤 또 그 성적인 행동과 연관되는 자극과 연합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그 행동과 이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상당히 동기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동기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제 조건 형성을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절에서는 맛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죠.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그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의 욕구지만은 그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데 그게 이제 그 맛과 그 부정적인 요소 이제 정서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죠. 혐오적인 혐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체증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음식이 이제 우리에게 해독을 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맛 혐오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혐오적 조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광고는 응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그 미디어에서 이제 이 광고라는 것은 아마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광고, 그 다음에 그 음료수 광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자동차나 음료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항상 사람이 따라 나오죠. 주로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 광고를 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연합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연합을 이제 형성을 하게 해서 그 광고 물품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조건 형성이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6절은 그 약물 중독인데요. 약물은 이제 이 화학 물질에 대한 그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물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이제 면역 기능과 관련된 조건 형성들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그런 조건 형성의 이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7가지 정도의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이 적용되는 이제 사례를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 하나하나를 이제 들여다보면은요. 그 오히려 이걸 통해서 파블로프식 그 학습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교과서 그 116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공포가 나와 있는데 그 공포는 인간의 그 정서의 한 유형입니다. 음. 보통 우리가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서는 사실은 그 정서와 연관되는 개념이 이제 기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와 기분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체적인 느낌이 좋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느낌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느낌을 우리가 이제 필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지금 현재 상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링은 사실은 이거는 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이제 자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링인데 필링이 이제 그 어떤 필링이냐 했을 때 이제 필링이 그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불편하다 아니면은 안정적이다 뭐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그 이렇게 이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션은 모션인데 이모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분은 무드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무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드는 이제 아주 그러니까는 그 강도가 약하고 이모션은 강도가 강합니다. 강도가 강한 대신에 이제 굉장히 일시적이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링은 내가 느끼는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느낌은 그냥 우리가 이 정서나 기분에서는 조금 분리를 하는 거죠. 요것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필링은 상당히 이제 이 컴플렉스해요.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정서라고 이야기하면 이 공포는 정서의 한 유형인데 보통 정서를 이야기하면은 뭐 기쁨,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우울, 그 다음에 여기 공포, 그 다음에 놀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 중에서 이런 정서들과 자극, 그렇게 앞에서 이제 CS와 US의 연합이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건 형성의 US는 전기 충격이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이제 그 큰 소리 같은 것에 놀라는 행동들에 해당을 하고요. 놀람을 제공하는 자극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자극과 이제 그 연합이 되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모셔널 정서적 조건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포는 정서적 조건 반응 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명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116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고요. 그 이 정서적 조건 반응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J.B. 왓슨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서적 그 조건 형성을 처음 이야기했지만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그때 당시에는 과연 공포가 본능인지 아니면은 어, 경험인지가 이제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왓슨은 이 행동주의적 맥락에서 공포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행동주의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자니까 그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제 실험들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치과에 갈 때 그 치과에 대해서 뭐 치과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해서 다 무서워하죠. 그 무서워한 이유가 이제 그 주사를 맞는다. 그 다음에 뭐 고통이 따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기 사물 그러니까 이 동물을 생각하면 뱀 하면 아유 징그러워 내지는 무서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과연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들이 과연 학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본능적인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왓슨이 엘버트라고 하는 어린이를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무서움이 없었는데 이제 그 조건 형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공포가 발생을 한 그 상황을 이제 통해서 조건 정서 반응이라는 정서적 조건 반응이라는 것은 그 학습에서 형성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117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지만은 이 왓슨이 이 엘버트가 이 실험에 참여를 하고 나서 굉장한 공포적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왓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실험에 그 윤리적인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연구가 공포와 같은 정서가 굉장히 그 유전적인 것보다는 그 학습에서 형성된다라는 중요한 결과들을 얻어냈지만은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설명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이런 거는 그 교과서에 나타나서도 안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7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에 각주로 달려 있죠. 어린 알버트 연구는 오늘날의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다. 하지만 왓슨의 시대에는 기준이 달랐음에 유의하라. 뭐 유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그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그때 연구는 그때 연구로서 그냥 묻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 알버트 이제 119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어, 그 119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그 알버트라고 하는 그 어린이의 예는 이제 나오진 않는데 또 피트라고 하는 3살 난 소년을 갖고 또 실험한 예가 나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험은 우리가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피터는 이 공포증이 이제 집에서 이제 우연히 그 토끼를 보고 이제 무서워하게 되는 공포를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사례가 틀린 거죠. 장애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그 토끼를 이제 그 무서워하는 이 어린이를 이제 치료하는 이제 절차를 이제 적용한 사례가 이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CS와 US의 연합이죠. 근데 이제 특정한 CS 그러니까는 토끼하고 공포가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치료를 하려면은 토끼하고 공포의 연합 관계를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차단시키면 이제 이걸 이제 잘라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도 배웠지만은 이 공포와 같은 것은 한 번만 학습을 하면 이제 학습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토끼라고 하는 것이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을 유발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이제 이 연결 관계를 연합을 이렇게 이제 바꾸어 줘야 되는데 그 바꾸어 주는 절차를 이제 우리가 조건 형성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건 형성을 이게 차단시켜서 바꾸어 주는 거니까 다른 자극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운트 조건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역조건 형성이다. 그러니까 공포를 즐거움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조건 형성의 변화를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이제 그 이제 연합적인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적인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해서 다른 연합을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노출 치료, 즉 그 토끼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가지고 토끼에 대한 무서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홍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법은 더 강한 자극을 제시를 해줘서 그 자극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상쇄시키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직접 그 위험한 자극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무서운 대상인데 무서운 대상을 보여주면 굉장히 놀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 한번 연결된 거는 거의 소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거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 관계를 이렇게 역 컨디션 카운트 컨디셔닝 시키는 방법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한 그 긍정적인 그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게 무서운 데서 이제 적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와서 조금 더 무서운 곳에 대해서 적응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스테매틱 디센시티제이션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그 조건들을 적용을 해서 점차 그 두려움에 대한 감소를 이제 없애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노출 치료는 갑작스럽게 하는 거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과 엄청난 이제 노력들이 이제 작용이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심리 치료고요. 요즘은 이제 뭘 많이 쓰냐면은 가상 현실을 사용을 합니다. 120페이지에 가 보면은 이제 가상 현실에서 노출 치료를 해서 가상적인 장면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여기에 이제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이제 적용한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로스바운이라는 사람들이 12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고소공포증에 대한 그 가상현실에서의 치료 실험을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그 동료들이 또 비행공포증에 대한 치료를 한 예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미공포증에 대한 사례도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 절차는 이 역조건 형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이제 공포증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 행동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특히 요 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저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정서 조건 형성과 관련된 공포와 같은 정서와 관련된 행동에 이제 적용한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124페이지 이제 편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이거는 선생님이 그 대학생들, 그러니까 다른 대학생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 공포라는 것이 이제 경험에서 형성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 모든 공포라는 것이 문화에 동일한 것이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의 그 심리학 연구 방법 과목에서 이제 그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그때 당시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공포 장면하고 서양 사람이 무서워하는 공포 장면이 이제 같으냐 했을 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공포 영화가 별로 나오진 않는데요. 예전에는 공포 영화, 특히 이제 여름에 되면은 공포 영화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영화 장면들을 갖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얼마만큼 공포스럽냐 했을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졌고요. 서양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주로 공포 장면으로 이제 많이 나온 걸로 이제 판단. 그래서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제 공포스럽다라고 판단한 그 평가치의 평균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서양 장면에 대해서 공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건 한국 사람이니까 만약 이 두 가지가 다 공포스럽다고 한다면은 차이가 없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런 장면을 무섭다라고 한 게 이런 장면을 무섭다라고 한 거에 비해서 이제 점수가 이제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 공포스럽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피부 전기 반응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한국 영화의 그 무서운 장면들은 서양 장면의 무서운 장면에 비해서 굉장히 그 이렇게 피부 전기 반응, 그러니까 GSR의 그 파동이 이제 커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한국 영화와 서양 영화에서 그 공포를 유발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거죠. 우리는 주로 이제 원한을 가졌거나 처녀 귀신 이런 거고, 서양 영화는 주로 잔인함, 살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포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원한이나
영혼을 이제 없애주는. 근데 이제 이 서양 영화에서는 공포 대상을 이제 이제 죽여버리는 걸로 영화가 대부분 끝나죠. 그래서 그 공포에 대한 그 두려운 것에 대한 자극도 이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 이게 이제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연구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마 이 연구들은 이 뒤에 뭐 그렇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이 연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해서 굉장히 그 학생들이 즐거워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편견에 대한 건데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 부부가 뭘 했냐면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사회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특히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그 사람의 뭐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그 평가는 우리가 그 인간의 그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볼 때 그 자극이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그 이점이 있을까? 그래서 그 나에게 긍정적으로 저기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 판단하는 시간이 사회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거의 17ms입니다. 1ms가 이제 1000분의 1초니까 엄청나게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판단이 되는 거죠. 대부분. 그걸 이제 우리가 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특히 이제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한 인지적 과정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레오타입이니까 정형화된 판단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인종에 대한 편견도 상당히 이제 이런 저기 그 평가적 판단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구냐, 백인이야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흑인이야 했을 때 하고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백인 할 때는 비교적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흑인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뭐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모르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본능적이냐 했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 학습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 책의 1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스타트 부부가 이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 단어를 이렇게 조건화시킵니다. 이렇게 CS로서 사용하는 게 중성 단어, 그 다음에 정서 단어. 그러니까는 정서 단어에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국가의 그러니까는 보면은 이 단어와 단어를 이제 단어와 단어를 이제 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저기 나왔었죠. 그 무의미 철자도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와 연합이 되거나 부정적인 단어와 연합이 되면은 중성 단어가 정서적인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의자를 독일 사람하고 연합시킨 경우하고 행복을 독일 사람한테 연합시킨 경우, 의자는 감정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성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행복한 독일인, 행복한 독일 이렇게 연합을 시키면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독일인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독일인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단어와 연합이 됐냐에 따라서 정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가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밸류 에이티브. 아까 우리가 이제 이모셔널 컨디션이 나왔었죠. 이모션 그거는 이제 정서고 이거는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서적인 요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상당히 평가라고 하면은 정서에 대한 인지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고, 정서라는 것은 감정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그 잘못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 혹은 또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해서 그 평가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 얘들이 뭐 125페이지도 보면은 인종, 종교, 민족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아랍인을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한참 나오는 게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그 폭행이나 폭력을 이제 휘두르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그 중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코비드의 발생이 중국이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밑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직접 그 경험을 하지 않고도 이런 매스메디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지역 감정 같은 거, 이게 다 그 편견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상도와 전라도에 그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은요. 한때 그걸 갖다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기반해서 그걸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원리를 이용하는 그게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라는 것을 모르지만은 일단 그런 한 방법을 쓰게 되니까는 편견을 이제 심게 되면은 그러한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알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 내용들이 이제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성도착증입니다. 요거는 그 약간 동기적인 행동과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성도착증과 관련된 그 증상들이 여기 있죠. 관음증, 그 다음에 노출증, 그 다음에 패티시즘, 의상도착증, 사디즘, 마조이즘, 소화기호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12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관음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이제 보는 것으로 이제 즐거워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노출증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런 엄부를 보여주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거기에 대한 프로이드의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러한 그 비관습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것은 그 굉장히 그 신비스럽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것에 의해서 기인된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오디푸스적인 충동이 뭐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과연 이게 이제 그 프로이드식의 정신 분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프로이드 정신 분석적인 설명을 보면은 상당히 이야기적인 맥락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그 뭔가 그럴 수 있겠구나.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가 보면은 이제 파블로프가 이제 그 설명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개에게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근데 그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즐거운 거고 아까 나왔던 긍정적인 건데 음식과 뭐가 연합이 되어 버리냐면은 이제 이 그 전기 충격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죠.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전기 충격이 없으면은 전기 충격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성도착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불쾌 반응이 연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을 하는 동안에 뭔가 노출 상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즐거워지는 것과 그러니까 노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을 하는 것은 안 되죠. 근데 이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을 함으로써 그 노출장 그러니까 성기를 노출하는 것과 어떤 특정한 자극이 이제 연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그것과 연합이 되어 버리니까 계속 보여주는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적인 이제 쾌감을 얻는 거죠. 상당히 우리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129페이지의 맨 밑에 패러그래프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오르가니즘과 은근히 맞는 그 행동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카운터 컨디셔닝을 적용했듯이 이러한 부적절한 성도착적인 행동을 치료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혐오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버전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나온 역조건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흥분과 거기에 이제 불쾌 반응을 연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성적 흥분이 일어날 때 옛날에는 그 자체를 쾌감으로 느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을 느끼게 되게 되면은 이제 노출증 환자도 이제 노출 행동을 상상하게 될 때 나쁜 냄새와 연합을 하게 되면은 노출하는 것과 나쁜 냄새가 연합이 되면은 다음에 그 행동이 일어나는 확률이 이제 줄어들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출증 환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방식의 행동주의적 그 파블로프 학습 이론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일단 C에서 U에서 연합이 한번 일어나면은 참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도착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거. 여기 나오는 관음증을 가진 사람이 치료가 되면 노출증이 그대로 살아 있다든지, 또 노출증은 치료가 잘 되는데 또 사리점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번 치료가 됐는데도 재발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도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이제 보조 치료를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런 그 행동이 학습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행동들을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한 행동들이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일단 3절까지로 강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고요. 혹시 이 지금까지 한 강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은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